한석봉 어머니가 구미호일까요? 배트 어머니일까요? 황당하시죠? 그렇다고 이런 가설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은 불공정 시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과의 정청학 교수입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를 알면 인생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골치 아플까요? 망원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별을 보게 해줍니다. 현미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생물을 보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물리는 외워야 할 지식의 집합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한석봉의 유명한 시합 이야기와 속담의 물리적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북글씨를 통해서 조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석봉이라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로서의 그의 능력은 북글씨만큼 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명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온 명나라의 장수들이 군사비를 조선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석봉의 글씨를 대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히 글씨 한 장에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이제 시합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일어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조잡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승부에서 이겼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든지 떡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설 1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구미호다. 아주 오랜 옛날 꼬리 9 달린 여우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신선처럼 수백 년을 살은 영물이라서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신한 구미호는 마을에 내려와서 남자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우는 어두운 불빛에서도 작은 동물을 잘 봅니다. 눈의 망막에 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한번 놓치더라도 망막에서 반사돼서 시신경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신경을 2번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다시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나 호랑이를 밤에 볼 때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런 동물은 빛을 2번 재활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설 2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배트우먼이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배트우먼이라는 가설도 승부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되돌아온 반사음을 이용해서 어두운 밤에도 사냥감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3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제다의 기사이다. 스타워즈라는 매우 유명한 영화에는 죽음의 별이라는 행성형 무기가 있습니다. 170만 명의 군인들이 상주하고 직경이 120km나 되는 초대형 요새입니다. 현존하는 항공모함보다 약 1억 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인공은 전자 레이더가 아니라 포스를 이용해서 요새의 유일한 급소를 찾아서 미사일 한 방에 폭발시켜버립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제다의 기사라면 어두운 밤에 떡을 고르게 자르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법의 2단계는 검증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가설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3가지 가설들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실험을 이제 머릿속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구미호 가설과 배트우먼 가설을 검증하려고 어두운 밤길을 한석봉과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가게 합니다. 둘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 가설은 아웃. 제다의 기사 가설을 검증하려고 야밤에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고을 관아의 무관과 검술 시합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무참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가설도 아웃. 구미호 스타일의 이런 가설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을까요?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광량자 가설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해 1922년 닐스 보어가 노벨 화학상 수상 기념 연설을 할 때 나는 광량자 가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났던 닐스 보어마저도 아인슈타인의 학설을 구미호 가설처럼 취급했습니다. 보어는 수소원자 모델로 노벨상을 탔지만 이 모델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실험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로소 양자역학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국제저명 학술지 SCI 저널에 나오는 많은 논문에 그리고 많은 학설들도 구미호 가설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증 실험을 통해서 학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진보하는 학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설 세우기와 검증 실험 외에도 물리에 필수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력입니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을 물리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은 불공정한 시합임을 물리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동물이나 기계의 동작에는 제어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붓글씨에 필요한 센서,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관절을 절묘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완벽하게 제어해서 붓글씨를 쓴다.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붓끝을 직접 보는 이 한 단계의 제어를 통해서 비로소 붓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한석봉은 시각 센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썰기나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는 왼손 손가락입니다. 왼손 손가락이 바닷개처럼 옆으로 살금살금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칼날이 손가락에 닿아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센서는 촉각 센서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본 물리를 잘 알았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합을 설계해서 아들에게 다시 수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한석봉도 기본 물리를 잘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시합 반칙입니다. 어머니 왼손 뒷짐지세요. 자, 이 시합 자체가 한석봉이 물리를 알았더라면 성립되지 않았음은 특히 불공정한 시합이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물리를 알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담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동서양의 속담 몇 가지를 물리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벼의 일생을 잘 관찰해 보면 고개를 숙인 벼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얼마 안 가 벼져 죽습니다. 벼의 수명은 약 110일입니다. 벼는 생후 80일쯤에 비로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서민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25세부터 고개를 숙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대는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선시대의 25세라면 지금은 65세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즉 겸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다수의 오염물질은 물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은 밑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강이나 호수, 운하의 바닥에는 많은 오염물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윗물은 맑고 아랫물이 흐립니다. 윗물이 더럽고 아랫물이 맑은 경우는 오염물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보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탁합니다. 강의 상류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고 유속이 빠른 경우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나의 떡 또는 나의 월급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노력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 떡이, 내 월급이 작다고 여기게 됩니다.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새도록 야근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남의 떡, 남의 월급은 노력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미국에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정원에 잔디를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 가정집의 잔디이지만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끼치므로 시청에서 간섭을 아주 많이 합니다. 물주기 그리고 주기적인 잔디 깎기를 통해서 단정하고 푸른 잔디밭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면 옆집 잔디는 왜 더 푸르게 보일까요? 우리 집 잔디는 우리 집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기에 길쭉한 잔디도 점처럼 또는 짜리몽땅한 녹색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잔디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죠. 옆집 잔디는 잔디의 길쭉한 옆면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집 잔디가 갈색 땅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더 푸르게 보입니다. 유채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유채꽃은 꽃보다 줄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유채꽃은 꽃들이 뒤에 있는 줄기들을 가려주기에 더 노랗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쉬운 물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없지만 기존의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물리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쉬운 물리도 제대로 적용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도 쉽고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의 또 다른 핵심은 질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물리의 핵심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크라켄의 정체는 였습니다. 제가 오늘 물리를 통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의상이 좀 특이하지요? 물리 읽어준다더니 저게 뭐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장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자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늘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다가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미 보았던 영화들도 물리를 알고 다시 보면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잭 스페로우 선장의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공주나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용과 싸우는 기사의 영웅담, 이런 것들은 중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가진 성주는 농업 노예들을 심하게 착취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성 내부에는 고문실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주들은 또한 무역을 통해서 세력 팽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예 선원들을 착취해가면서 행한 무역, 이 무역은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번다니까 너도 나도 성주들이 무역에 뛰어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내가 보낸 무역선은 돌아오지 않고 극소수의 선원들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50m급의 대형 무역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영주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절도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결과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악취가 풍기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발생하면서 큰 무역선이 침몰했다. 당시 북유럽에서는 10m급 대왕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10m짜리 오징어로는 50m급의 대형 무역선을 침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 큰 무역선의 갑작스러운 침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세 사람들이 대왕 오징어의 사이즈를 10m가 아니라 화끈하게 100m로 증가시키고 오징어보다 근육질인 문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어의 근육이 많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문어 괴물 크라켄의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는 지식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 즉 무역선의 침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라는 중세의 자연과학적 상식과 침몰 당시의 관찰, 즉 상식과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진 침몰 시나리오가 바로 크라켄입니다. 고문을 받던 선원들은 이 크라켄이 침몰의 주범임을 주장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켄의 실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크라켄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과 메탄이 만나면 물 분자 속에 메탄 분자가 들어가서 흰색 고체, 메탄 수화물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튄 담배 불씨로 인해서 이 얼음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별명이 있습니다. Firing Ice, 불타는 얼음, 바로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과 얼음이 다르게 분포하듯이 메탄 가스와 메탄 수화물의 분포도 바닷물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 300m보다 깊은 바다의 바닥에는 이 메탄 수화물이 아주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메탄 수화물은 이 깊은 바다에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선원들이 악취가 발생하며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다 해수면에 가득한 메탄 기체 때문이었습니다. 콜라를 꺼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낮아져서 콜라 속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한꺼번에 기화돼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바닥에 뒤덮인 심해저에 해저 화산 폭발 또는 난류 유입 등으로 열이 유입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피의 메탄 기체가 메탄 수화물에서 분리가 돼서 물 위에 계속 떠오르게 되고 해수면은 물 반 메탄 기체 반이 됩니다. 물 반 메탄 기체 절반인 곳에서는 바닷물이 밀도가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0.5가 됩니다. 짐을 많이 실은 무역선의 밀도는 대략 0.7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바닷물에서는 잘 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 반 기체 반인 곳에서는 당연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항공모함이라도 침몰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보았던 냄새나는 물방울 속 기체는 바로 실제로 메탄가스였지만 그들이 생각하기는 양치질을 하지 않았던 거대한 문어
크라켄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연과학적 상식으로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잭 스페로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크라켄, 100m 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선주에게 크라켄이라는 변명을 하는 대신에 이건 메탄 수화물이야 라고 했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현대에 와서도 크라켄의 전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났죠. 메탄가스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요즘은 훨씬 고도가 높은 곳에서 여객기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는 이미 메탄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크라켄과 캐리비안의 해적과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가져온 다른 종류의 재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수화물은 무역선과 비행기만 없앴을까요? 생물의 대멸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페름기 말의 생물 대멸종. 고생대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발생한 생물 대멸종을 말하는데요. 지구상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렸습니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구기온 격변. 이 메탄 수화물도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속 메탄 수화물의 대량 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메탄가스가 전 지구를 덮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격변해서 생물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기후위기는 메탄 수화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메탄가스가 심해질 바닥에 메탄 수화물의 형태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메탄가스로 분해되어서 대기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우리 지구인들은 과거보다 수십, 수백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바다에 열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심해질 메탄 수화물이 대규모로 대기 중에 분출되기 시작하면 페름기와 같은 또 한 번의 생물학적 대재앙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해 해저 석유 누출 사고와 수습.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의 심해에서 브리티시 피트로리엄이라는 회사가 심해제 석유를 시추하다가 재앙적 수준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석유 시추선이 침몰하면서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미국 남부 해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바다 밑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석유가 계속 방출이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석유는 바닷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나요? 성덕도양 신종이라고 크기가 한 5m 되는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종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을 석유가 새어나오는 구멍의 바로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은 새어나온 석유가 바닷물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종의 윗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종의 윗부분에 호스로 연결해서 석유를 따로 모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초대형 다이빙 벨 방법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구멍 주위에도 메탄 수화물과 메탄 기체가 있었습니다. 메탄 기체가 석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석유 너보다 가벼우니 종의 윗부분 공간은 내가 차지할게. 그래서 다이빙 벨이 석유를 채집하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했더라면 오염을 더 빨리, 더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메탄 수화물의 무시무시한 점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장점은 없을까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는 장점이 매우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쓰고 있죠. 주 성분은 역시 메탄 기체입니다. 이 천연 가스를 운반하려면 기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600배 작은 액체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탄을 액화하려면 영하 162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하죠?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메탄 수화물은 메탄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0도씨 되면 충분해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습니다. 100만 톤의 메탄을 얻기 위해서 약 750만 톤의 메탄 수화물을 채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셰일가스 아시죠? 옛날엔 경제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걸 분해해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메탄 수화물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크라켄, 이 진화가 왜 탄생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줄기줄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궁금증이 생겼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기본 자세를 100% 갖추고 있습니다.
200년 전 영국 의사이자 시인인 브리치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물리를 알면.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모델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홍입니다.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술, 그림 얘기를 하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학으로 예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말하길 좋아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 분야의 성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공 가능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술 분야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된 실험을 해봐야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트윈 스타디라고 하죠. 생물학 실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한테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주고 어떤 그룹한테는 약을 줘서 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예술가가 정말로 잘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윈은 아니었고요. 세이모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했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갈라섰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한 친구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한쪽은 외향적, 한쪽은 내향적이었던 거죠. 그림 스타일도 똑같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똑같았고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았는데 1979년에 둘이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알 디아즈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유명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보시면 무제라는 제목인데요. 1982년도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옥션에서 125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냐? 여기 있는 장 미셸 바스키에라고 하는 세이모의 나머지 한 친구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인맥의 달인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고요.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도 했고 주류에 어울리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건 그 주변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어울리냐, 즉 그 주변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미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골든 햄맷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금빛과 시선 처리가 좋고 해서 베를린의 뮤지엄에 전시가 됐고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렘브란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 옛날에는 뭐 금빛이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맥락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마그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작품들이 어떤 옥션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됐는지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각 작품들이 어떤 갤러리와 어떤 화廊과 어떤 옥션을 지나갔는지를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이 있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연결해서 미술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정말로 유명한 애들이 거기 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중앙에 구겐하임, 모마 같은 유명한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작품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보고 매긴 건데 그 안에 저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작품으로 봐도 또는 작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초반에 탑 20%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한 40%가 살아남는데 초반에 밑에 40%에 있던 사람들은 14%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모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게 초기 조건,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걸 다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술가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초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그걸 점점점 찍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5기관 어디에 처음에 5군데 전시가 됐는지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럼 나 같은 흙수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서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작가와 다른 작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저 밑에서 저 위로 가는 그 케이스는 뭐냐?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전시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해야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결국 네트워크를 찾아다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인맥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연관관계가 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술가들의 커리어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미술 작품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초적으로 작품 자체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제 연구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림을 몇 장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서양 회화에서의 그 초상화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각각의 작품에다가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붙이면 순서 매기기도 쉽고 얘는 뭐 어떤 특징이 더 세고 약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숫자를 만들었고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변화한 것들이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가 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뭔지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학문을 스타일로메트리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메트리, 측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양식 측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겁니다. 문학 작품. 사실 어떤 저자, 어떤 작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작가는 쓰는 풍이 약간 똑같거든요. 주로 쓰는 단어가 있고요. 주로 쓰는 문체가 있기 때문에 각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쓰는 딥러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누구 작품인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일로메트리에서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미술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연구한 건 칼라를 봤습니다. 이게 우르스 베일리라고 하는 스위스 코미디언이자 예술 작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리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주면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접근법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사실 웹 갤러리라고 해서 진짜 명화들이 정말 고해상도로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RGB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색의 3원색 RGB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 색상이 나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그거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얘네를 RGB 스페이스라고 하죠. 3차원 XYZ축으로 그리면 저런 공간에 퍼져 있는 색상 분포가 나옵니다. 그림에 있는 픽셀을 따다가 저기다 뿌리면 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색상이 쓰였는지 알게 되고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프랙탈 디멘전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퍼져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측정해봤더니 재밌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시대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중세시대는 퍼짐 정도가 2.4인데 나머지 시대는 거의 2.7입니다. 중세시대만 혼자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중세시대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덜하고 다른 시대의 색상의 다양성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색상, 어두운 색상이 강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걸 뭐하러 또 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한 거 나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성적으로 그래 중세 시대와 다른 시대는 다를 거야 하는데요. 저희는 수치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높아졌습니다라고는 정량적인 설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색상을 봤으니까 두 번째로 뭘 볼까 했더니 명암기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식한 말로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합니다. 키아로가 라이트, 오스크로가 다크라고 하는 어두운 거기 때문에 사실 저 효과는 어떤 걸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효과인데 저 방식을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요, 저희가 2차원 그림을 3차원으로 만드는데요. 밝은 색상은 높게 표시하고요. 어두운 색상은 낮게 높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이었던 그림이 밝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칠은 표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암 대비 효과가 세다는 얘기는 거칠기가 울퉁불퉁하다는 거고요. 명암 대비가 약하다는 것은 스무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거칠기를 잴 수 있으면 거칠기로부터 명암 대비 효과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물리에는 표면 거칠기 지수라고 하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통계 물리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이러한 물리 지표를 가져다가 저기다 적용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각각의 그림들에 대해서 거칠기 지표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여기도 신기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간에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그 거칠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즉 저걸 해석하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암 대비 효과,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이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자극에 둔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암 대비 효과를 처음에는 조금 써도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강조를 하다 보면 명암 대비 효과가 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색상만 갖고 그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룹 짓는 거는 되게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K라는 게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반 고어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인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숫자를 부여할 게 없는가? 저 파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비되는 색상이 많이 쓰였고 비슷한 색상이 조금 쓰였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컨트라스트거든요. 색상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저 색상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RGB는 아니고요. CI 랩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게 우리가 인지했을 때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멀다고 느껴지는 색상을 배치한 좌표인데요. 색상 공간에서 이 두 색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평균 거리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두 색상의 거리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스무스하게 변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세고요. 흐리멍텅하게 변하는 것보다 강렬하게 변할 때 컨트라스트가 세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왼쪽 그리면 컨트라스트가 낮아 보이고 오른쪽 그림은 세 보이잖아요. 그게 숫자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여인들의 초상화에서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칼라 컨트라스트를 시대별로 보면 신기하게도 여기도 증가를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점점 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센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성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란 말 들어보셨죠? 산수로 말씀을 드리면 유클리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형 2개가 등장을 합니다. 직사각형에서요. 긴 변의 길이와 짧은 변의 길이가 중간에 나눈 A 대 B, 긴 선분을 나눈 비율과 똑같아졌을 때, 즉 A 플러스 B 대 A가 A 대 B가 되는 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 0.618 대 0.382로 나누는 게 거기가 황금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멋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에서 황금 비율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모나리자도 보면 모나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모든 게 다 황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코는 왜 여기서부터 잡고 인중은 왜 여기서부터 잡고 맞추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황금이라는 것에 뭔가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세계의 예술가들은 정말로 황금 비율을 사랑했을까요? 그 역시 데이터로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긋는 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주관이 안 들어가게 긋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정보를 뽑아내는 점이 딱 존재하거든요. 즉,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작가가 이러한 구성을 계속 신경 쓰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저희 원래 질문은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황금 분할로 작가들이 많이 이걸 나눠 썼겠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저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0.618 대 0.382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대별로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근처 간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밑에 쪽에 분할선이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최근에는 경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의 비중치가 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늘이 줄어들고 땅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보여주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술 작품을 과학으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미술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논문을 여러 가지로 써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안지는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 작품을 보실 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눈으로서 보시면 미술관을 가는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